북한에서 현송월의 아들을 본 이는 거의 없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몸을 비틀며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끔찍한 리설주의 미소까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나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씨 일가의 현송월 모자이죠. 어떻게 그들과 연이 있느냐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끔찍했던 일을 말이죠. 특히 그 악마 같은 리설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는 외국어대학교에서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1949년에 외국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인 만큼 많은 엘리트들과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이죠. 저 또한 이곳의 출신이고요. 이곳에서는 외국인 교수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죠. 저 또한 이곳에서 교수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유학 경험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여러 인재들을 가르치고 외국인 교수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현송월의 전화였기 때문이죠. 박지원 동무, 나 현송월입니다. 동무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동무가 우리 아들의 교육을 맡아줬으면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이라니요. 북한에서 그녀의 위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리설주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김씨 일가의 중요한 구성원이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김정은의 의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그녀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현송월 아들의 교육을 위해 현송월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그 긴장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현송월 동지의 아들은 어렸지만 그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첫 수업 때 그 아이가 저에게 던진 질문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선생님, 세상의 모든 언어에는 공통점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건 인간의 본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 어린 아이에게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수업이 거듭될수록 저는 이 아이의 재능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영어 문법을 설명할 때면 그 아이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죠. 심지어 제가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그 규칙을 응용해 문장을 만들어내고 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뿌듯함을 느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순수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볼 수 있었어요. 책을 읽을 때면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새로운 개념을 이해했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그 아이의 인성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태도에 제가 더욱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먼저 그 아이의 예의범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번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끝날 때면 항상 선생님, 오늘도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또래 아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예의 발음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났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수업 중 잠깐 기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컸어요. 수업 중에 제가 물을 마시려 할 때면 항상 먼저 물병을 건네주곤 했죠. 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며 저에게 어려운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점점 더 이 아이에게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제 동생이나 조카를 대하는 것 같은 따뜻한 감정이 생겨났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다음 수업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으니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설주의 전화였죠. 북한의 제1부인이자 김정은의 부인인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 말입니다. 그분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현송월 동지에 이어 리설주라니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더라고요. 박지원 동무, 나 리설주요. 동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비밀리에 만납시다. 리설주의 목소리는 더욱 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크고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약속된 장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리설주를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것을 느꼈어요. 남한에서 리설주는 아주 착한 천사 같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실제로 본 리설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독사의 눈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제 불길한 예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박지원 동무, 앞으로 현송월과 그의 아들을 감시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에게 보고해 주시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아찔해졌죠. 이건 분명 함정이었어요. 게다가 리설주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거절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깊은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송월의 가정교사이자 리설주의 스파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맡게 된 거니까요. 좋아, 내가 또 한 번 기별을 할 테니 우선은 대기하고 있으시오. 리설주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미소에서 냉혹함을 보았습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은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그 집을 나올 수가 있었죠. 그렇게 리설주와의 만남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을 진심으로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비밀을 캐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죠.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리설주가 저를 그녀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좋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죠. 그리고 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아이의 행동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아이와도 달랐거든요. 그 모습은 폭군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주혜는 주변 어른들을 무시하듯 대했고 심지어 저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내가 뭔데 여기 있어? 이런 식이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자만심과 타인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자라 우리나라를 이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현송월의 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공손하고 열정 넘치는 모습과 김주혜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리설주는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더욱 강도 높은 요구를 했죠. 박지원 동무, 현송월의 아들이 우리 주애보다 결코 뛰어나 보이지 않도록 하시오. 알겠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의 재능을 억누르라니 이건 교육자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 양심이 비명을 질렀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한편으로는 현송월의 아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설주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오늘은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죠. 하지만 동시에 현송월의 아들을 만나면 그 순수한 눈빛에 모든 걱정을 잠시 잊곤 했어요. 그 아이의 밝은 미소와 지식을 향한 열정이 제게 힘을 주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다짐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가르치자. 그리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키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설주의 지시는 날이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압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송월과 그의 아들의 일상을 보고하라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더욱 더 심해져 갔어요. 어느 날은 현송월 동지의 집 구조를 자세히 그려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동무, 현송월의 집 구조를 상세히 그려오시오. 특히 비상구와 창문의 위치에 주목하시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저는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집안을 돌아다녀야 했죠. 그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또 어느 날은 현송월의 방문객 명단을 작성해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현송월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명단과 방문 목적을 알아내시오.
이를 위해 저는 매일 현송월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방문객들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스토커가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죠. 심지어는 현송월의 개인 물품을 몰래 촬영해오라는 요구까지 있었어요. 현송월의 서재에 있는 책들의 제목을 모두 적어오시오. 특히 외국 서적에 주목하시오. 이 지시를 수행하던 중 거의 들킬 뻔한 적도 있었어요. 현송월의 아들이 갑자기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다행히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들고 시계를 보고 있었어 라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쳐야만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짓이었어요. 다음 주까지 현송월의 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시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고 제가 아이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였죠.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교사로 밤에는 비밀 정보원으로 살아가는 이중생활은 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져 갔고 한때 반짝이던 제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죠. 저의 평범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수업 시간에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밀려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어느 날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리설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저를 급히 만나고 싶다고 했죠.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걸까?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리설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박지원 동무,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불렀소. 리설주가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현송월의 아들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우리 주애가 평소에 먹는 영양제인데 면역력 증진에 아주 좋더군. 현송월의 아들이 몸이 허약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먹으면 많이 좋아질 거야. 리설주가 저에게 작은 병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였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리설주 동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선물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지금까지 너무했던 것 같아. 사실 나도 현송월의 아들이 걱정되더라고. 사실은 우리 주애랑 또래인데 건강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박지원 동무,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네. 그 이야기를 하는 리설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죠. 어쩌면 제가 그동안 리설주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꼭 현송월의 아들에게 먹여. 그리고 혹시 아이가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스에 섞어서 주면 좋을 거야. 몸이 허약하다 들었는데 좋아졌으면 좋겠네. 리설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병을 받아들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리설주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송월 동지의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고요. 다음 날, 저는 현송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리설주가 준 영양제가 들어있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에 영양제를 섞었어요. 아이가 주스를 마시는 걸 보면서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기분이 들었죠. 다행히 주스를 마시고 아이는 더욱더 활기를 띠는 듯했어요. 어쩌면 리설주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현송월의 집으로 향했어요. 더 건강해졌을 아이를 생각하며 오늘은 더 즐겁게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송월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평소엔 조용하던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송월이 울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현송월의 아들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송월이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밤새 고열에 시달리더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제 제가 준 영양제, 그게 원인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죠. 제가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현송월 동지가 아들을 데리고 급히 떠나면서 던진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수업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극심한 자책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이가 병원에 실려간 거라면 어떡하죠? 리설주가 준 영양제가 독약이었다면? 그 순간 저는 리설주 동지의 교활한 계략을 깨달았어요. 그녀가 저를 이용해 현송월 동지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과 함께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리설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무고한 아이를 이용해 연기를 하면서까지 정치적 급모를 꾸미다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더 큰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국 독약을 아이에게 준 건 제가 아닌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죠. 죄책감과 공포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현송월의 아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총명하고 순수한 아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가르쳤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밝은 미소, 호기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지식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을 제가 앗아갔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소문이 평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이 결국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대학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이 소문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죠. 들었어? 현송월의 아들이 결국 설마 정말 죽었대. 이런 소곤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독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언젠가는 제게도 의심의 눈길이 향할 테니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누군가가 저를 체포하러 올까봐 계속 주변을 경계했죠. 제가 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동시에 현송월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 아이의 미래가 얼마나 밝았을까. 제가 그 불꽃을 꺼뜨렸다는 생각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 내 연루 사실을 알아챈다면.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제 목숨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현송월이 제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복수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리설주 역시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죠. 게다가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언젠가는 제게도 의심의 눈길이 향할 테고요. 저는 이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현송월 가족의 복수, 리설주의 배신, 그리고 당국의 조사. 이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거죠. 매 순간이 공포와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해질 거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순간만큼은 제게 답이 없었어요.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악몽이길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현송월 동지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리설주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욱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수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제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처음에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졌죠.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은 탈북뿐이라는 것을.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양의 거리, 늘 보던 사람들의 얼굴, 심지어 제가 살던 집까지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마치 제가 이미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준비는 서둘러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했죠.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가능한 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내면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죠. 먼저 저는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조금의 돈. 이 모든 것을 너무 갑자기 구매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했죠. 가장 중요한 건 국경을 넘는데 필요한 정보였어요. 다행히 대학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모을 수 있었어요. 두만강이 가장 안전한 루트래. 하지만 요즘 경비가 심해졌대. 국경 수비대 중에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 하지만 위험해. 이런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 저는 조금씩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송월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하나둘씩 소환하고 있다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떠나기로 한 거예요. 잠깐 망설였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저를 밀어냈죠. 새벽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버스를 탔죠. 하지만 제 목적지는 직장이 아닌 두만강 인근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미리 약속해둔 도강 브로커를 만났어요. 위험할 거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소. 강물이 차갑고 흐름이 빠르니 조심하시오. 브로커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때로는 숲속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가파른 벼랑을 오르기도 했죠.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강 부근에 다다랐을 때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수시로 들리는 순찰병들의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이제 강을 건널 시간이요. 물살이 세니 조심하시오.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더 세고 차가웠어요. 몇 번이나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외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거기서. 국경 수비대였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을 헤엄쳤어요. 총소리가 들리고 물보라가 튀었지만 저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갔죠.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떨렸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죠. 안도감, 후회, 그리움,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또 다른 위험한 여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문득 현송월의 아들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도망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중국에서의 날들은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언제 북한이나 중국 당국에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의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검열 없는 인터넷을 사용해보고 자유롭게 외국 영화를 볼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해 저에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제가 떠나온 북한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진실을 밝히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거야.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내 목소리를 보태겠어. 이렇게 저의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앞에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연 내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컸죠. 처음 몇 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는 시설에서 지냈어요. 그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죠.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의 기억, 특히 현송월의 아들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죠. 하나원에서 나온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 은행 업무를 보는 것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박지원 씨, 당신의 경험은 정말 귀중해요. 북한의 교육 시스템과 엘리트 계층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나아가 통일을 위한 준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저는 북한 교육 시스템과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점차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강연 요청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더 큰 규모의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됐죠. 북한의 엘리트 교육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지만 동시에 엄격한 사상 교육과 감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할 때마다 청중들의 놀란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한 번은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죠. 박지원, 너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 이 전화 이후로 저는 늘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북한 정권의 장거리 팔이 이곳까지 뻗쳐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활동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죠. 한편으로는 한국 정보기관의 관심도 받게 됐어요. 그들은 제가 가진 북한 내부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죠. 박지원 씨, 당신의 정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일까?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매번 힘든 선택을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북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현송월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리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현송월과 그의 아들에 대한 기억이 다시 한번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도 다시 한번 굳어졌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강연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이 조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때로는 과거의 기억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어요.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이고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갈 거예요.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현송월 동지를 다시 만나 모든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억울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포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죠.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었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다시 탈북을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서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난 지 3년이 넘은 리윤서라고 합니다. 사실은 떠나왔다기보다 남한에 산 세월만 합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재입국자이기 때문이죠. 남한으로 왔다가 북한으로 납치가 되었고 그 이후 다시 기적적으로 남한으로 올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탈북을 한다는 것은 물론 목숨을 거는 것이긴 하지만 재입국을 한 뒤에 탈북은 정말 그보다 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니까요. 더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남한에서 한 약속이 있기에 꼭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재입국을 하게 되었고 다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조선중앙TV의 아나운서로 일했었습니다. 조선중앙TV의 아나운서는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쩌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죠.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아나운서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자부심이 컸습니다. 가족과 다른 지인들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열어줄 정도였으니까요.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단정한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옷,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표정. 이게 제 일상의 시작이었죠.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 평양의 거리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웃음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죠.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면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리윤서가 아니었죠.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목소리였어요. 매일 같은 내용의 뉴스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항상 그게 제 임무라고 믿었죠. 잘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한 일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전하는 내용과 제가 보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야윈 모습, 배급소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긴 줄,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제 눈과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박철수라는 조연출을 만나게 되었죠. 철수 씨는 저와는 달랐어요. 저와는 눈빛부터 달랐죠. 그의 눈에는 항상 궁금증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윤서 씨, 우리가 전하는 이 뉴스들이 정말 진실일까요? 철수 씨의 이 한마디가 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는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두운 편집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곤 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고 무거워졌어요. 체제의 모순,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위험한 일인 줄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우리는 조금씩 남조선의 뉴스와 남조선의 생활을 알아갔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와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근처를 지나다 한 여자가 보이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죄라곤 그저 굶주린 가족을 위해 몰래 장사를 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뉴스에서 위대하신 수령님이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하며 수령님의 위대함의 눈물까지 글썽여야 했습니다. 잘 훈련받은 덕에 기계처럼 눈물이 나왔고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가 꿈꾸던 이상향이 아니라고요. 그럴수록 철수 씨와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체제의 모순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변화에 대해,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람과는 정말 깊은 이야기를 터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젠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 모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제가 전한 거짓 뉴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났죠. 하지만 그에 상관없이 상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찬양하는 원고를 읽게 했습니다. 회의감에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철수 씨, 저 더 이상 북한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모르면 몰랐을까. 진실을 알고 나니 너무 갑갑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윤서 씨, 정말 그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어요. 결연한 저희 모습에 철수 씨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윤서 씨를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철수 씨,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절대 들키지 말고 꼭 살아서 자유를 찾으세요. 철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철수 씨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탈북 경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 주었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아주었죠. 때로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어요.
또 북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제가 실종된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줬죠. 윤서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꼭 새로운 삶을 찾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떠나기 전날 밤 철수 씨가 제게 해준 말이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출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 가방 속에는 평소와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죠. 약간의 식량, 필수품, 그리고 새 삶을 위한 작은 희망이요. 마지막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설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 동료들과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특히 철수 씨와 나눴던 대화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송국을 나와 미리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준비한 물품들을 건네주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우리 둘 다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윤서 씨, 꼭 자유를 찾으세요. 철수 씨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향해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했죠. 군인들의 검문, 수상한 시선을 보내는 주민들,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오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제 온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물살과 싸우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을까요? 강을 건너고 난 후 저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달렸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여정도 험난했죠. 매 순간이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와의 싸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수 씨의 응원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그렇게 긴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죠.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니 여전히 많은 것들이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물론 뉴스를 좋아했지만 순간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우연히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들의 눈에 담긴 희망과 두려움, 그 모습들이 저희 과거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이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학교 측에서도 저를 환영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교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들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죠. 그렇게 저희 노력의 결실이 맺게 되었어요. 점차 아이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한 학생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피 생활을 털어놓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지만 동시에 그들을 돕고 싶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단순히 교과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타는 법부터 은행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 문화의 특징들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던 아이가 밝게 웃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한국어를 더듬더듬 말하던 학생이 유창하게 발표하는 모습, 이런 변화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탈북민 교육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어요. 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들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글이 교육 전문 잡지에 실렸을 때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과 뒤에는 항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에 남겨둔 가족들과 철수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특히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그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철수 생각도 자주 났어요. 그가 저를 도와준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때로는 내가 그를 두고 온 게 맞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철수 씨도 분명 내가 잘 살길 바랐을 거야.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해. 이런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도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노력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기도 했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평범한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윤서야, 내 가족이 위험해. 당장 연락해.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위험?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도 의문이었지만 그것보다는 가족의 안전이 더 걱정됐어요. 바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남자 둘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그들이 제 가족의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윤서 동무,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물론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말이요. 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했어요. 학교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결국 동료 선생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죠. 윤서 선생님, 그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거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떠나기 전날 밤,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편지를 썼어요. 잠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곧 돌아올 테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도착해서 약속된 장소로 갔을 때 저는 이미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적한 골목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윤서 동무, 우리와 함께 가야겠소. 돌아보니 낯선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순간 도망갈 생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죠. 한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제 입을 막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들은 너무 강했어요. 잠깐만요. 제 가족은 어디 있나요? 겨우 입에서 손을 떼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웃음뿐이었어요. 가족? 그건 그저 미끼였을 뿐이요. 당신을 데려오기 위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리석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들은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누군가가 제 팔에 주사를 놓았고 저는 곧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학생들, 미안해요. 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북한으로 향하는 배 안이었습니다. 제 자유로운 삶, 그리고 학생들과의 약속,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렇게 북한 땅을 다시 밟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온 요원들은 저를 곧바로 국가안전보위부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죠.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 갇히자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신문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건 제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서 동무,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당신이 탈북자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것도 말이오. 그들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 주변에 스파이가 있었던 걸까요? 의심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잠식해갔어요. 신문이 계속될수록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협박하던 것이 점차 물리적인 폭력으로 변해갔죠.
주먹이 날아오고 발로 차이고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이런 말들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고문 속에서 저는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갔어요. 때로는 환각을 보기도 했죠. 한국에서의 생활, 학생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철수의 모습까지. 이런 기억들이 제 의식 속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문관 중 한 명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윤서 동무, 당신의 가족들은 이미 처형됐소. 당신이 탈북한 죄로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죠. 부모님과 동생의 처형 영상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죽인 거야. 이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죄책감, 후회,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모든 의지를 잃었어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허위자백서에 서명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제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몇 주간의 고문과 신문이 끝나고 북한 당국은 저를 다시 선전독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제가 오류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싶어 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조선중앙TV 앞에 서게 됐어요. 하지만 이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헬쑥하고 공포에 질린 채였어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저는 그저 기계처럼 그들이 준비한 대본을 읽어내릴 뿐이었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낙원인 우리 공화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방송 준비를 하던 중 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어요. 바로 철수였죠. 그의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반가움,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원망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철수는 제게 몰래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철수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내면에서는 탈출의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꼭 이곳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희망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그때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윤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작은 창고로 몰래 들어갔어요. 철수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윤서 씨가 떠난 후 저도 탈북을 시도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철수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수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자유를 향해 도전해봐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한 번의 실패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수의 말을 듣다 보니 제 안에 숨어있던 용기가 다시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감시가 더 심할 텐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강점이 있어요. 방송국이라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움직임도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매일 조금씩 서로 다른 시간에 만나 정보를 교환했어요. 누군가 의심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국경 지역 촬영이 있대요. 그때가 우리의 기회가 될 거예요. 어느 날 철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는 방송국 구석진 창고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죠. 철수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국경 지역 촬영? 그곳이라면 탈출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우리에겐 5일의 준비 시간이 있어요. 철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필요한 물품들, 이동 경로, 그리고 비상시 대처 방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했죠.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우리가 붙잡히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깼거든요. 그때 철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윤서 씨.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얻었죠. 또 다른 날엔 철수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한 번 해냈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라면요. 제 말에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며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드디어 국경 지역 촬영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려 옷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 정도였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할 수 있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촬영 버스에 올라탔을 때 저와 철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결의를 확인할 수 있었죠. 버스가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촬영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기회를 노렸어요. 카메라 세팅, 장비 이동 등으로 모두가 분주한 틈을 타 우리는 조금씩 무리에서 멀어졌어요.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죠. 지금이에요. 철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주변의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 걱정될 정도였죠. 하지만 곧 우리의 실종이 발견되었어요. 윤서 동무가 안 보여. 철수 동무도 없어.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고 이내 추격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수풀을 헤치고 돌밭을 지나고 작은 개울도 건넜죠.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이 질주를 그 누구도 멈출 순 없었으니까요. 윤서 씨, 조금만 더 힘내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외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저에게 힘을 주었죠.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곧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차가운 강물을 보니 고문의 기억이 떠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못하겠어요, 철수 씨. 저도 모르게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때 철수가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윤서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저 강만 건너면 돼요. 철수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강물에 발을 디뎠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강을 건넜죠. 강 중간쯤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철수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다며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저는 재빨리 그를 붙잡고 지탱해 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꼭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 강을 건넜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움직여야 했죠. 중국에서의 여정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낯선 땅에서의 도피를 이어갔어요. 중국에서의 위험한 여정을 거쳐 윤서와 철수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저는 곧바로 예전에 일하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로 향했어요. 학생들과 동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선생님, 정말 돌아오셨네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학교에 복귀한 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죠. 제가 겪은 고통의 경험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은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치유의 과정을 거쳤어요. 한편 철수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기록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조용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우리가 겪은 일들을 영상으로 담아냈죠.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업은 소중한 기록이 되어갔어요. 철수는 가끔 제가 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하러 학교에 왔어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면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로 출근하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작은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이 저희 큰 기쁨이 되었죠. 오늘은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근 후에는 철수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집에서 요리를 하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눴죠.
우리의 대화 속에는 늘 학생들과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말이면 철수와 함께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었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도 힘을 얻었어요. 윤서 씨, 우리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어요. 어느 날 철수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오늘도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고 그들이 겪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철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과거의 고통이 스며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진 의지와 희망도 빛나고 있죠.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철수와 저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이에요.